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영국 특파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백악관 앞에서 주요국 등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했습니다. 국가별 관세율을 보면 중국 34%, 일본 24%, 대만에는 32%의 상호 관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20%의 관세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호 관세율이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여러 가지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50%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급부로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FTA 체결국인 한국이 어떻게 50%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자동차와 쌀을 거론하며 한국의 무역 장벽이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에서 판매된 한국 자동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됐지만 미국 자동차는 한국에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는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해 유럽연합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보복 조치를 밝힌 상태여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조가 퇴보하고 국제 통상 질서에도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워싱턴 특파원 보도 통해 보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25%로 확정이 됐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전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다는 평가인데요. 국제부 이한나 기자 그리고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한나 기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발표한 상호 관세 세부 방식을 두고 그 사전부터 좀 추측들이 사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국가별로 좀 차등 관세를 매겼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언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국가별로 플러스 알파를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앞서 보셨다시피 25%로 확정됐고요. 중국 34%, 유럽연합 EU는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등입니다. 기본 관세는 미국 시각 기준으로 5일부터 시행되고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여 의원님 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 관세 전쟁의 그 버튼을 결국 눌렀습니다. 이 앞으로의 이번 정책, 이 발표에 대한 파급력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통 1930년대 미국의 그 스무트 홀리 법안을 그 미국의 그 보호무역주의 어떤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이런 전 세계에 대한 상호 관세는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그 발표를 하면서 이거를 미국의 경제판 독립선언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뭐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 세계 경제 질서를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아주 그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선전포고로 한 건데 네. 이한나 기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별 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끌어 왔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강행을 또 했습니다. 마침표를 찍은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 뭘까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실리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네, 미국의 실리를 먼저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미국에 유입되는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에서 출발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각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Millions of people due to fentanyl. It comes mostly from China, but it comes through Mexico and it comes through Canada. Dated April 2nd, the tariffs go on. 지난달 12일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와 함께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가 발효됩니다. 미국 유력 매체들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외국 업체에 부과한 관세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야 하거든요.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60%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관세 조치를 강행하는 건 지난 50년간 미국이 상대국으로부터 갈취를 당해왔기 때문이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네, 여 의원님, 그 해방의 날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캐릭터 사실 뭐 그동안 많이 우리에게 언론에도 노출이 되어 왔지만 마치 한번 이렇게 머리에 입력된 것, 자기가 한번 생각한 거는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 그의 성향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트럼프 1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2기를 보면 완전히 그 의사결정이 탑다운입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국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25%가 부과됐다는 거는 우리가 FTA 파트너국이고 그동안 굉장히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실무선이나 장관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이게 트럼프와 정상 간에 이렇게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서 직접 설득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빨리 안정이 돼서 이 한미 정상 간에 이거를 직접 푸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한나 기자. 자, 우리나라는 사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를 콕 집어 무역 적자가 심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look at the history and you look at what's happened to us, you go to certain places, go to Asia, and you take a look at every single country in Asia, what they've done to the United States in trade. Anybody is treated as fairly or nicely. 이번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무관세 혜택을 받던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특히 대미 자동차 수출국 3위인 한국으로선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까지 더해져 피해가 불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이 급하게 미국을 찾았지만 결국 상호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서둘러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한나 기자가 방금 언급도 했지만 이미 25% 품목별 관세에다가 이번에 상호 관세 25%까지 더해져서 이제 이중 관세로 50%까지도 부과가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받게 되는 타격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기업들의 특히 올해는 수출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진짜 그 세계 경제 질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위 말하면 어떤 뉴 노멀이라고 이제는 보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도 구조조정을 할 것은 하고 적응을 해나가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예.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작년에 미국에 수출한 비중이 18.7%거든요. 그러니까 80%가 아직 우리한테는 시장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과는 이건 그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다변화하려는 수출 시장을 새로 개척하고 다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구조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구조적인 적응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이제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적응력 반응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이셨고요. 이한나 기자, 트럼프식 이 추가 관세 부과 이게 아직은 끝이 또 아니라고요. 더 네. 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평가인데요. 예. 자동차 관세에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까지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각 4일부터는 맥주 캔이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맥주 가격에도 변동이 예상되고요. 북중미 국가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유예도 같은 날 종료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 의원님, 중국은요, 오늘 이 발표가 있기, 미국의 발표 전부터도 중국은 보복 관세를 할 거다. 우리도 맞불 놓을 거다.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 EU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요, 좀 그래도 물론 이제 동맹국이니만큼 적응을 해나가야겠지만, 강경하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 좀 우리가 좀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것들은 좀 찾을 수 없을까요? 예, 우리도 뭐 사실 당당하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중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시장도 크고 또 굉장히 협상력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맞불 작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우리는 경제 이슈도 있고 안보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위기지만 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사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사실 한국은 산업 제조 강국에다가 또 이제 안보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중국의 앞마당에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국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협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여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중국에는 34%가 지금 상호 관세로 붙었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20%, 대만은 32%, 일본은 또 24%입니다. 우리보다 또 1%가 적어요. 예. 이렇게 국가별로 좀 차등을 둔 좀 어떤 디테일한 기준, 좀 어떤 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나온 그 표를 보면 관세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그리고 환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자의적인 예. 기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계속 그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그 전문가들이랑 지금 익스체인지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사람들도 지금 이거는 합리적인 기준이 전혀 없다. 합리적인 기준은 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통상 그 협상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우리의 대응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8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유지할지 내일 오전 11시에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평일을 열고 결정문 문구 등을 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방향을 정하는 평결 절차는 그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역사적 판결인 만큼 조금의 흠결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쟁점에 대한 근거와 별개 보충 의견을 얼마나 기재할지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일단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판결을 앞두고 여야도 승복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명확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승복은 피청구인이 해야 할 일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심판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내일 헌재의 최종 결론에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더라도 중대성,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행위였나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돼야만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들여다보는 쟁점은 5가지입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위헌 위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는 3가지 쟁점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됐지만 헌재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쟁점 중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 인정됐는데 헌재는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파면으로 얻는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중대성과 헌법 수호 의지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신청해서 당첨만 되면 심판정에 들어가 직접 선고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헌재가 마련한 일반인 방청 자리는 20석. 어제 오후 6시 기준 7만 5천 명 넘게 방청 신청이 몰리고 접속이 폭주하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방청 신청 화면입니다. 방청을 신청할 수 있는 건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뿐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예약하기를 누르자 16,800여 명의 대기자가 있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잠시 후 다시 화면을 보니 6분 만에 추가 대기자가 1,000명을 넘어섭니다. 방청 신청이 가능해진 지난 1일 오후 4시 이후 한때 9만 명가량 몰리는 등 접속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되는데 어제 저녁 6시 기준 신청자 수가 7만 5천 명을 돌파하며 경쟁률이 벌써 3,750대 1에 달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7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미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끼웠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고 전자추첨을 거쳐 당첨된 시민들에게 방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경찰이 어제 낮부터 헌재 주변 반경 150m 지역을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기동대 버스 등 차량 200여 대로 헌재 주변을 틀어막았고 헌재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천막도 모두 철거했습니다. 헌재와 경복궁 인근 학교는 임시 휴업을 하고 박물관도 문을 닫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 경찰버스 차벽이 끝도 없이 세워졌습니다. 통행로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됐고 경찰 안내에 따라달라는 문구도 게시됐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진공 상태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당초 반경 100m까지만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반경 150m까지로 확장했습니다. 이곳은 주민이나 상점을 이용하려는 일반인들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내부에서의 집회 시위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헌재 정문 앞은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곤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헌재 주변 통제가 강화되면서 인근 학교들도 휴교에 나서는데 초등학교 3곳은 어제부터, 덕성여중고는 오늘부터 휴교에 들어갑니다. 12시 반에 왔어요. 초등학교는 학생 안전 위험성이 더 커서 오늘 안 나온 학교가 있어요. 선고 당일에는 인근의 창덕궁, 박물관 등의 운영이 중단되고 주변 직장인들도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임직원 안전을 위해서 선거 당일 최소 필수 인원을 제외한 본사 근무자 전원이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는 헌재 외에도 국회와 한남동 대통령관저, 외국 대사관 등에 기동대 210개 부대 14,000여 명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종로 중구 일대는 특별 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8개 구역으로 나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승복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졌습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도약을 국민들이 전 세계에 보여주자고 했는데요. 정치권을 향해선 자극적인 발언을 삼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며 여야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인들의 절제를 당부했습니다. 정치적 위분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전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 이제는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한 대행은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게 된다면 한 대행은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정치권 원로들도 승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장들은 헌재 결정에 100%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한민국 헌정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장들은 탄핵 정국 속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국가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탄핵 저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그에 대해서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정치 원로들이 모여있는 헌정회도 호소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승복 선언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고 여야 지도자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소명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 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정치 원로들의 호소인데 그러나 승복 메시지마저 정쟁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실제 탄핵 추진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 후보자를 두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나오며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된 지 12일 만입니다.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권에서는 최 부총리 탄핵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표결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체 없는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건데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이 마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인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 발언을 했는지 말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는 이념 논쟁이 다시 소환되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어제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기초자치단체 5곳 가운데 국민의힘은 1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에는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충남 아산시장에는 오세연 민주당 후보가, 경남 거제시장에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모두 2022년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던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 담양에서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쳐 창당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불씨가 대한민국 모두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경북 김천에서는 배나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5곳 중 1곳을 차지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으로는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이 선거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말 부산 교육을 정상화시켜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던 5곳의 평균 투표율은 37.83%,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22.76%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강원 강릉시에 입항한 외국 화물선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최대 1톤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수백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단속 사상 역대 최대 물량입니다. 한미 공조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의 낌새를 차린 탐지견이 선실 뒤편에 앉아 단속반을 기다립니다. 세건과 해경 단속반이 선실 뒤편 창고를 급습하자 비닐에 쌓인 상자가 수십 개 발견됩니다. 비닐을 벗기고 칼로 내부를 열었더니 흰 가루가 쏟아집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코카인 반응, 코카인 양성.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어제 강릉 옥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마약 의심 물질을 대량으로 발견했습니다. 지난 1월 초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페루, 파나마, 중국을 거쳐 어제 새벽 입항한 노르웨이 국적 화물선입니다. 해경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공조해 마약 은닉 화물선의 입항 소식을 미리 접한 뒤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적발된 코카인 의심 물질의 양은 적어도 500kg, 많으면 1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국내 밀반입 적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종전 최대 기록은 2021년에 적발된 필로폰 404kg이었습니다. 남미 쪽에서 생산된 마약이 항구들을 전전하면서 경로를 세탁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거쳐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세관은 선장과 선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자금 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봤더니 편법 증여나 차입금 과다 등 20여 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부모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4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1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 안에 있는 재개발 입주권 거래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서초구와 용산구 재개발 지역 등에서 관련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강연이라며 사람들을 모아 강연 시작 전 장점만 부각한 보험 상품을 파는 이른바 브리핑 영업 방식이 등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SNS로 모집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소개하면서 환급률이나 저축 성격임을 주로 강조하는데 금융당국은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신생아를 학대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의 이 간호사는 아기가 자신에게 안겨 옷을 잡은 사진에 떨어뜨리고 싶다는 뜻의 낙상 마렵다라고 쓰고요. 아기를 무릎 위에 앉힌 사진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올라온다고 적었습니다. 아기는 지난달 태어난 지 7시간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는데요. 사실을 인지한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를 근무에서 배제했고요. 피해 부모는 간호사를 신생아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악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박성광 씨의 아내 이소리 씨가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와 암 투병 사실을 고백해 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진 악플들을 SNS에 공개한 이소리 씨. 연예인도 아닌데 왜 자꾸 방송에 나오냐, 남편을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하는 여자 등의 인신공격성 글로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전했습니다. 이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아이를 준비하던 중 여성암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하며 힘든 시기를 넘겼다고 고백했는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 안에 홀로 있던 반려견이 운전대를 건드려 사고로 이어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일 중국 푸젠성의 한 도로, 흰색 SUV 차량이 도로에서 서서히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금속 가드레일을 쓰러뜨린 뒤 멈춰섭니다. 한 남성이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차 안에서 나온 건 사람이 아닌 강아지 한 마리입니다. 운전석에서 뛰쳐나가는데요. 전문가들은 강아지가 차량 내부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건드렸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지만 반려견을 차 안에 혼자 두는 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휴학 중이었던 의대생 97%가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재적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압박한 결과인데요. 그런데 이번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 참여율이 3%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울산의대에선 또다시 집단 휴학계가 제출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학생 전원이 돌아왔다는 서울의 한 의대입니다. 강의실은 이전과 다름없이 비어있고 열람실과 실습실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붙인 공고문은 텅 빈 복도와 대비돼 약간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의대생들이 재적 압박을 못 이겨 이번 학기 등록 신청을 하긴 했지만 수업 참여는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의대생 복학 비율은 97%에 달하지만 수강률은 3%대에 머물러 무늬만 복귀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울산대 의대생들은 등록을 마친 지 불과 이틀 만에 2학년 이상을 중심으로 집단 휴학계를 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유학번을 일단 군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계를 낼 수가 없고요. 등록이랑 수강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로 수업 참여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설득과 경고를 병행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의대생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는 탓에 수업 참여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당분간 익명이 보장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감하게 유급 조치를 내리고 유급이 반복되면 제적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대학 총장단이 의대생들 사이에서 집단 행동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마을 도로와 축대를 건설하는데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한 사실이 도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부실 공사가 드러난 만큼 당연히 새로 공사를 하고 책임자는 징계를 받았을 것 같은데 적발된 곳에 절반만 재시공을 하고 처벌도 할 듯 말 듯한 곳이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완도의 한 마을, 도로공사 간창입니다. 2년 전 이미 공사가 끝난 도로지만 모조리 뜯어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벌인 감사에서 건설이 끝난 공사 6곳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져야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허술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모두 같은 레미콘 공장에서 납품받은 콘크리트입니다. 감사 보고서는 새로 시공하거나 보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완도군은 책임을 져야 할 시공업체에 오히려 안전 진단을 맡겼고 지적받은 6곳 가운데 3곳에서만 불량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상에서는 보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재시공을 하는 게 어떠냐. 포장하는 현장까지는 제가 보고 왔어요. 굳은 현장까지는 보진 않았고. 부실 콘크리트로 공사한 업체는 제재를 받을 예정이지만 정작 부실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건설 품질관리 지침에는 최근 2년 안에 불량 제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자재 납품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완도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간이 크다고밖에 볼 수는 없고 법령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그러는 것인지. 같은 업체의 레미콘을 사용했다 적발된 완도교육지청은 담당 공무원 징계를 내리고 해당 레미콘 납품을 제한했고 농어촌 공사는 전량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미얀마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3,0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혼란과 물자 부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부는 3주 동안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안병수 기자입니다. 강진으로 한순간에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주민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를 안는 엄마는 얼굴을 감싸쥐고 맙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를 덮친 규모 7.7 강진 이후 구조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미얀마 국영방송인 MRTV는 지진 발생 엿새째인 오늘까지 사망자가 총 3,003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는 4,515명, 실종자는 351명입니다. 미얀마는 수년간 내전 중인데 역대급 재해에 전쟁을 멈췄습니다.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던 미얀마 군사정부가 피해 수습을 위해 3주간 일시 휴전을 전격 선포한 겁니다. ရည်ရွယ်လျက်၎င်းတည်ငြိမ်အေးချမ်းမှုကိုရှေ့ရှုလျက်တမတော်နေဖြင့်2025ခုနှစ်ဧပြီလ2ရက်နေ့မှ22ရက်နေ့အထိကာလကိုယာယီပြစ်ခတ်တိုက်ခိုက်မှုရက်စဲရေးကာလအဖြစ်ထုတ်ပြန်လိုက်သည် 다만 군정은 반군이 전열을 가다듬거나 공격을 해오면 즉각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그동안 눈으로만 감상할 수 있었던 그림들을 눈을 감고도 감상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명화들이 음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모나리자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음악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시각장애인들도 명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 작품을 소리로 구현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바비 굴더가 시작했는데요.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 데이비드 호크니의 더 큰 첨벙 등을 음악으로 해석해 앨범을 냈습니다. 수익금은 영국 왕립 시각장애인 협회에 기부된다고 하네요. 흥미로운 전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영국 보안기관의 115년 역사를 모두 담았다고 하는데요. 비밀 문서를 적었던 아주 기발한 방법까지 공개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논의 중인 요원들이란 글자 아래에 비밀 요원들의 사진과 이름이 나열돼 있습니다. 요원이 침투한 단체의 조직도와 더불어 영국에서 프랑스로 침투하는 경로가 담긴 지도도 있군요. 설립 115주년을 맞은 영국의 방첩기관 MI5가 최고 기밀 서류, 메모와 장비, 사진 등을 9월까지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활동하던 독일 스파이가 비밀 문서를 적는 데 사용한 110년 전의 레몬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시관에 들어가면 MI5의 숨겨진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 것 같네요. 예민한 개들이 우편 배달부나 택배원들에게 종종 사나운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이 우편 배달부는 생각지도 못한 삼총사의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우편 배달원이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멈칫합니다. 그의 뒤에서 나타난 건 바로 칠면조 3마리. 소리도 쳐보고 상자로 위협해보지만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군요. 무사히 문 앞까진 배달을 마쳤지만 차로 돌아가는 길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배달원이 칠면조를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올해 추수감사절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된다는 소감을 남겼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여자 배구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흥국생명이 정관장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은 마지막 5세트에서 6점을 몰아치는 원맨쇼를 선보이며 통합 우승 피날레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정관장의 쌍포 부키리치와 메가의 맹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흥국생명은 첫 세트에 이어 두 번째 세트까지 무기력하게 내줬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듯했던 흥국생명이 반격을 시작한 건 경기 초반 잠잠했던 배구 여제 김연경이 살아나면서부터였습니다. 3세트부터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린 김연경은 투트크와 함께 공격을 주도했고 깨어난 흥국생명은 3, 4세트를 가져오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5세트는 김연경의 쇼타임이었습니다. 김연경은 혼자서 6점을 몰아치며 은퇴를 앞둔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경기 지배력을 과시했습니다. 메가의 서브가 코트를 벗어나며 그대로 경기가 끝났고 흥국생명은 첫 2세트를 내주고도 내리 3세트를 따내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2점을 쓸어 담으며 팀 승리에 앞장선 김연경은 이제 선수 생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줄 통합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선수들하고도 잘 준비해서 3차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은 주전 리베로 노란이 진통제를 맞고 경기에 나서는 등 베테랑들이 부상 투혼을 발휘했지만 흥국생명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현재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지도에 붉게 표시된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떨어져 시야가 매우 답답합니다. 아침까지는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경북 내륙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서쪽 지역은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권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서쪽 지역은 오전이나 밤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3.6도, 청주 2.5도, 부산 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일제히 17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절기 한식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